아니 태국은 해도 자기 분수를 모르네. 뭐? 한국을 2시간 만에 없애버린다고? 여기 영국 외교관은 한국에 대한 태국의 태도를 보며 너무도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다 태국 국가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합니다. 특사로 파견된 이 외교관이 과연 태국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방콕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바람이 제 피부에 닿았고 하늘은 점점 분홍빛으로 물들며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교통소음이 들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평온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리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루 동안의 열기를 털어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자라며 익숙해졌던 조용하고 세련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한 남자에 정착하고 그들의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 파티를 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저에게 바란 미래였습니다. 안락하고 예측 가능하며 아주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집안의 울타리 너머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부모님은 늘 그랬듯이 또 다른 해외 출장으로 떠나셨고 저는 가정교사의 돌봄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심심한 마음에 아버지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있던 커다랗고 먼지 쌓인 지구본이 저를 끌어당겼죠. 저는 그 지구본을 돌리며 손가락 아래로 흐릿하게 보이는 나라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라 사이에 경계선이 있을까?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갈등으로 찢어지는 걸까? 사람들은 왜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질문은 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에 진학할 때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모님은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역사, 정치, 그리고 문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부모님이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염려 가득한 표정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과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외교관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요. 그 약속 때문에 저는 밤을 새워 공부했고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없는 결심과 노력 끝에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관으로 일한 지 7년이 지났고 현재 태국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제가 일해온 지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 갈등은 자칫 잘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의 일원으로 파견되었지만 처음부터 이 역할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뜨고 도시를 바라보며 그날 오전에 있었던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에어컨이 빵빵한 작은 회의실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전략과 외교적 접근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중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외부인처럼 보였겠죠. 어쩌면 그들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있다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멀어 보일지라도요. 외교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는 인내,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 아래에서 풍겨오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앞에 놓인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콕에서는 늦은 밤도 그저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내려가 음식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인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밝은 불빛이 저녁 어스름을 뚫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점 주인들은 지나는 사람들에게 매운 국수부터 꼬치구이까지 다양한 음식을 내세우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팟타이를 파는 가게에 다가갔습니다. 중년의 친절한 얼굴을 한 주인이 제 주문을 받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주인이 큼직한 팬에 재료를 능숙하게 볶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태국에 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곳의 음식, 언어, 그리고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받아들고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도시의 모습과 소리를 만끽했습니다. 거리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으면 잠시 일의 무게를 잊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늘 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조약을 협상하거나 화려한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과 장소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긴장감, 갈등의 근본 동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빈 용기를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파트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저는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밤 공기를 즐겼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높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라온 화려한 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곳이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거의 기대와는 멀리 떨어진 제 작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긴 회의와 토론,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때로는 제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차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차이라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계가 끝없이 전쟁 상태에 있는 듯 보이는 가운데 제가 평화를 가져오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팬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가 옆 낡은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별처럼 깜빡이는 불빛들이었죠.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더 어려운 대화도, 더 많은 밤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 일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제가 태국에 도착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평온한 외교 임무였던 것이 점차 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제가 사랑하게 된 방콕, 그 활기찬 시장들, 평화로운 사원들, 분주한 거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고 그 변화는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그 시작은 비자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이 태국 국민들을 겨냥한 이민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불법 체류자 수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갑자기 태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야기를 공유했고 차별이라는 비난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좌절감에서 시작된 것이 금세 더 위험한 감정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 문제는 종종 일어났다 가라앉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위는 처음엔 남한 대사관 앞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그리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시위 속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비자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현지 공무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민 정책 너머로 확산된 불만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들이 2등 시민처럼 대우받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유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한국을 방문한 태국 관광객들이 환영받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표면 아래에서 끓고 있었고, 비자 문제는 그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할 계기가 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점점 커졌습니다. 방콕의 거리를 차로 지나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태국 국기를 흔들고 한국의 차별을 거부한다. 태국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대사관 앞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시위는 시장으로, 공원으로, 학교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속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콕 포스트에서 태국은 한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기사는 태국이 더 이상 한국 관광이나 상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전적이고 대담한 기사였고 곧바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을 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난 10년간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시위는 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 변해 있었고 자존심과 함께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관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본국에 보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악화되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었고 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이 한국 투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태국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떠나면서 시장과 호텔에서는 이미 그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위가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깨달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여행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투자를 철회하고 있었습니다. 제 외교 경력에서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문제였거든요. 분노는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간의 대화를 열기 위한 제 노력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만난 태국 공무원들은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어떤 조치도 취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무원들은 비자 제한이 필요한 안전 조치라고 주장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쪽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들의 입장은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시위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던 것이 경찰과의 충돌을 포함하게 되었죠. 저는 온라인에 떠도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시위대가 대사관 정문에 돌을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모든 뉴스 방송국이 이 시위를 마치 태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운동인 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시위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한국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저는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보복당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불매운동은 점점 힘을 얻고 있었고, 그것이 두 나라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오랫동안 번창해온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불매운동과 매출 급락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대사관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처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두 나라의 협력을 축하하는 문화교류 행사에도 참석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조국을 위해서라도요. 상황은 절박했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양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위가 멈추지 않으면 경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의 협력에 의존하는 사람들, 사업체들, 학생들, 그리고 가정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양측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존심과 분노로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을까요? 양측 모두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곳에서 외교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적절한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양국이 잃을 것과 협력해서 얻을 것에 대해 상기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폭풍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붐비는 거리 사이를 걸어가면서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오토바이들은 교통을 가로지르고 길거리 음식,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외치는 소리로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에너지 속엔 뭔가 미묘한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작은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외치는 정도로 시작된 시위였는데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 화가 난 시위대가 거리 전체를 막아섰고 언론은 이를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태국 대 한국 갈등이 깊어지다. 모든 뉴스 채널이 이민 문제에 관한 새로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고 태국 시민들이 화난 얼굴로 피켓을 흔드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그 불편한 기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이미 수많은 갈등을 목격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 간의 분쟁 원인을 공부했었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서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사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뻔히 보였습니다. 코너에 있는 가판대에 들러 물 한 병을 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친절한 눈빛의 아주머니가 정중하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미 시위가 그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을 겁니다. 도시에 오는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돈을 덜 쓰고 있었으니까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날 아침에 있었던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팽팽했죠.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시위의 경제적 여파를 두려워하면서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상태였으니까요.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자 정책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일상 속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커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태국과 한국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털어놓고 걱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관계자들은 망설였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약해 보일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들은 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물러서는 것으로 보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양국 모두 싸움을 계속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갈등의 대가는 너무 컸고 만약 빠르게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양국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을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 일이었고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으니까요. 제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후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텅 빈 노트를 한동안 바라보며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태국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서로가 공통적으로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된다면 양국 모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태국 경제는 이미 위기를 보이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은 태국 산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손을 놓으면 양국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는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을 작은 방법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마 상징적인 제스처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행동 같은 것이죠. 아니면 양국 정부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 다음 며칠은 회의와 전화통화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도 이야기하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비자 정책이 태국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더군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태국 입장에서 보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오해의 사례였습니다. 양측 모두 정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들이 서로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태국에서 가장 큰 전자기업 중 하나가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부품이 끊겨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갈등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자리와 생계 그리고 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위는 더 격해졌고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국과 한국 정부 양측에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가 모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다행히도 양측 모두 이를 수락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양측 모두의 망설임이 느껴졌지만요. 회의 당일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양측 관계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된 상황에 처해본 적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죠. 이번 회의가 잘못되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태국과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에어컨의 희미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제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양국 모두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협상은 느렸고 때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국이 더 큰 그림을 보도록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진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비자 정책을 재검토하고 태국은 경제적 보이콧 요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내 협상이 성사됐을 때 마치 제 어깨에서 커다란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길고도 지쳤던 시간이었죠. 저는 두 나라가 경제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몇 주 동안 양국 사이에서 힘겹게 중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외교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보다도 더 많은 인간 본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두려움, 때로는 분노에 휘둘리지만 올바르게 접근만 한다면 놀라운 이해와 타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요. 전환점은 태국과 한국 양국 정부가 이 사태에서 잃을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태국 경제는 한국의 투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죠. 시위가 심해지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남긴 공백은 전자제품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한때 붐볐던 방콕의 시장을 지나가면서 문을 닫은 가게들 앞에 서 있는 상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신문 기사가 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의 표정이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가 위기의 시작이었지만 태국과의 광범위한 갈등은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었죠. 불매운동은 점점 힘을 얻고 있었고 태국 시장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삼성 핸드폰, 기아 자동차, 그리고 K-팝 굿즈 같은 제품들이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날 저는 대사관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자들이 각각의 참모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축하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위, 불매운동,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 생긴 상처는 단숨에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력의 틀은 마련되었고 양국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제안을 수정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파구는 결국 양국이 양보를 선택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태국 국민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완화하고 차별 논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불매운동을 끝내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미묘한 균형이 필요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협상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의존에 생계를 이어가던 방콕의 상인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태국의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꿈꾸던 학생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무게는 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협상이 체결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시위는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구호로 가득 찼던 방콕의 거리도 원래의 평온을 되찾아갔죠. 시장도 천천히 활기를 되찾았고 언론은 위기에서 회복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갔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사업체들도 다시 문을 열었고 일상의 정상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위기가 지나가더라도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깊이 상처를 입었고 협정이 길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후 몇 달 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업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사회 리더들과 만나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방법을 논의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개인적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의에서 나온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문화교류에 대한 새로운 집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협력이 경쟁보다 우선시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상기시키며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는 대중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양국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노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는 깊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의 힘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인간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요. 태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태국에서의 시간은 제 경력 중 가장 도전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제관계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번 위기를 해결한 공로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외무부에서는 이를 현대 외교의 모델이라고 불렀고 저는 여러 회의에서 강연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재건의 길을 찾은 태국과 한국 국민들의 것이었죠. 다음 임무를 준비하면서 저는 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 멘토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외교관의 진정한 성공은 서명한 협정으로 측정되지 않고 남겨진 평화로 측정된다. 태국에서 저는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보았고 또한 그것이 이해와 협력으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임무를 향해 떠나며 태국에서 쌓은 평화가 외교의 힘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모든 나라를 위한 사례로요.